너 나한테 사기친 거야? 이 돈 다 어디다 쓴 건데? 제 질문에 그는 피식 웃으며 담배를 피웠죠. 내가 다 당신 위해서 한 거잖아. 뭘 그렇게 따져? 이 나이에 누가 당신 같은 늙은이랑 결혼하냐고.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행운이 대박 나시길 기원하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제겐 큰 힘이 됩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제 귀가 울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소리가 귓가에서 터졌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영도에서 평생 해녀로 살아온 67살 김말순입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람을 믿었던 제가 바보였고 제 인생을 걸었던 만큼 후회도 큽니다. 하지만 이 사연이 누군가의 인생을 지켜줄 수 있다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들려드리려 합니다. 지금도 제 손에는 바닷물이 배어 있습니다. 숨을 참고 물속으로 들어가던 날들이 그립기도 해요. 그 시절엔 파도가 거칠어도 거짓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람의 파도에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첫사랑이라는 달콤한 거짓말에 10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긴 시간 홀로 지냈습니다. 자식들도 다 출가하고 저는 마을 회관에서 바느질을 가르치며 조용히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초등학교 동창회 초대장이 집으로 날아왔죠. 이 나이에 누가 날 기억이나 할까 싶었지만 딸 수빈이가 등을 떠밀었습니다. 엄마, 가보세요. 옛 친구들 만나면 기분 전환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나선 동창회에서 조기성이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제 첫사랑이었죠. 하얀 셔츠에 단정한 머리, 그가 말순아, 넌 변한 게 없네. 라고 말했을 때 제 가슴이 왜 그렇게 뛰었는지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서 오랜만에 화장을 했어요. 주름진 얼굴에 분홍빛 립스틱을 바르며 혼잣말을 했죠. 이 나이에 무슨 홍조냐? 그런데 그 설렘이 지옥의 문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때 왜 나랑 결혼 안 했는지 아직도 궁금해.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조기성, 그는 참 교묘하게 마음을 파고들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절 부모님의 반대로 헤어졌던 그 사람. 지금 와서 다시 마주한 그 순간부터 제 삶은 조용히 기울기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며칠 후 그는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말순아, 커피 한잔 할래? 단순한 말이었지만 그날부터 제 일상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없던 저녁 식탁에 그의 목소리가 들어오고 홀로 마시던 차 한 잔에 그의 온기가 느껴졌으니까요. 기성은 늘 다정했고 늘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엔 꽃 한 송이를 문 앞에 두고 저녁이면 직접 만든 전복죽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바닷가에서 기타를 치며 만약에 그때 우리가 결혼했더라면. 그 노래를 부르며 저를 바라보던 눈빛은 참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제 자식들은 달랐습니다. 큰딸 김수빈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미쳤어요?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막내 아들 김도윤은 당장 뒷조사를 하겠다며 눈을 부릅떴죠. 그들의 반응은 너무나도 격했고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애들이 너무 반대해서 힘들어. 제가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으면 기성은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끼리 조용히 결혼하자. 작고 조용한 예식이면 돼. 그의 그 말에 저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비밀리에 혼인신고를 하고 조촐한식을 올렸습니다. 처음엔 정말 꿈 같았습니다. 기성은 제게 너무 잘했고 매일 아침 차 한 잔과 따뜻한 미소로 하루를 열어줬죠. 말순아, 너와 함께하는 건 축복이야. 그 말에 가시가 있었다는 걸 저는 왜 몰랐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저는 늘 파도와 싸워온 인생이었습니다. 바닷속 어둠 속에서 숨을 참아가며 전복 하나, 해삼 하나를 캐내며 아이들 셋을 먹이고 입히고 키워냈습니다. 눈비 오는 날에도 바다에 들어갔고 손이 갈라지고 살이 벗겨져도 아프다고 말해본 적이 없었어요. 제 남편은 병치레가 길었고 결국 10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떠난 날 저는 남편을 묻고도 곧장 바다에 들어갔어요. 울면 안 된다고, 무너지면 안 된다고 다짐하면서요.
자식들 셋 다 장성해서 나름 잘 살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제 외로움을 알아주진 않았습니다. 집안은 항상 고요했고 TV 소리 아니면 들리는 건 없었어요. 저녁엔 늘 혼자 밥을 먹고 밤엔 하염없이 천장을 바라보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가 제 이름을 불렀을 때 그 따뜻한 음성에 마음이 흔들린 건 너무도 당연했던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말순아, 넌 하나도 안 변했네. 그 말을 들었던 순간 저는 마치 누군가가 제 외로움의 껍질을 조심스레 열어주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동창회는 유난히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교실 냄새, 벽에 붙은 낡은 졸업 사진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서 있던 조기성. 말순아, 내가 널 다시 보게 될 줄 몰랐어. 그 말에 저는 웃으려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우리는 밤늦도록 학교 운동장을 걷고 각자의 지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도시에서 사업을 하다 크게 실패하고 몸과 마음이 지쳐 고향으로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이젠 조용히 살고 싶다. 하는 말에 저는 왠지 모를 연민이 생겼습니다. 며칠 뒤 그는 바닷가 근처의 작은 공간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커피 한잔하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말에 저는 그저 꿈을 꾸듯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여유, 처음 느껴보는 설렘, 그리고 어느 날 조기성이 물었습니다. 우리 이제 새 출발해볼까? 그때 저는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본 적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성은 매일 더 커졌고 꽃을 놓고 가고 해물탕을 끓여오고 기타를 들고 와 노래까지 불러주던 사람을 어떻게 외면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자식들의 반응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엄마! 진짜 정신 차려요. 그 사람 뭔지도 모르잖아요. 김수빈은 화를 냈고 김도윤은 내가 그 사람 조사할 거야. 라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반발은 너무 격했고 저는 그럴수록 기성에게 더 기대게 되었습니다. 우리끼리 조용히 쉬고 올리자.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그의 속삭임은 달콤했고 저는 결국 그 말에 넘어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도장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줄은. 결혼하고 딱 2주가 지나자 그 사람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순아, 나 있잖아. 우리 카페 말이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면 어떨까? 처음엔 그저 부부가 함께 할 취미쯤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나온 이후로 조기성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어요. 좋은 자리 알아놨어. 내일 한번 보러 가자. 다음 날 그는 저를 영도의 바닷가 근처로 데려갔습니다. 관광객이 많은 골목길 안쪽에 자리 잡은 작은 점포. 가격이 꽤나 부담스러웠습니다. 여보, 이건 너무 비싼데. 그러자 그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죠. 괜찮아, 위치가 좋잖아. 금방 회수돼. 내가 다 계산해봤어. 그 말만 믿고 저는 그를 따라 계약서 작성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계약서 맨 위에 적힌 제 이름. 왜 내 이름으로 해? 조기성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예전에 신용 문제 좀 있어서. 말순이 이름이 훨씬 유리하대. 걱정하지 마. 그 순간 마음속에서 쎄하다는 기분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방금 혼인신고한 남편을 의심하는 건 너무 이른 판단 같았죠. 사랑하는 사람도 없는 게 부부 아니겠어. 그렇게 저는 계약서에 제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며칠 후 조기성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은행 대출 서류야. 인테리어 비용이 좀 들어가거든. 문서 위엔 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내 이름으로 해? 그는 살짝 미간을 찌푸리며 대답했습니다. 당신 보증만 있으면 돼. 내가 다 갚을게. 이건 그냥 형식일 뿐이야. 나 못 믿어. 그 말에 제 손이 멈칫했지만 곧 조기성의 눈빛을 마주하고는 결국 사인했습니다. 그게 5천만 원짜리 대출이라는 사실은 그날 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고 나서야 실감이 났습니다. 이래도 괜찮을까? 제 속은 타들어가는데 기성은
마치 성공한 CEO라도 된 듯 커피 기계며 인테리어 자재를 한가득 주문했습니다. 우린 특별해야 해. 바닷가, 카페 중에 제일 멋지게 만들자. 그의 눈은 반짝였고 저는 그 반짝임이 진짜 꿈에서 온 것이라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렵 딸 김수빈이가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예요? 왜 이런 일을 하고 계세요? 그 질문에 저는 처음으로 제가 하고 있는 일에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기성은 그 자리에서 아주 능숙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빈 씨죠? 걱정 마세요. 이건 다 말순 씨를 위한 거예요. 제가 책임지고 잘 이끌어 갈 테니까요. 딸이 돌아간 후 그는 갑자기 표정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당신 딸 너무 자꾸 끼어들면 안 돼. 이건 우리 둘만의 일이야. 알았지? 그 말투에 저는 왠지 모르게 서늘한 한기를 느꼈습니다. 카페가 오픈하던 날 기성은 흰 셔츠를 입고 거울을 보며 말했습니다. 말순아, 우리 오늘부터 진짜 사업가야. 멋지지 않아? 처음 며칠은 정신없을 정도로 손님이 많았습니다. 동네 사람들, 기성이 초대한 지인들로 가게는 북적였죠. 저는 서툰 손으로 커피를 내리고 테이블을 치우며 하루를 전쟁처럼 보냈습니다. 기성은 카운터에서 멋지게 손님을 맞으며 다 아내 덕분입니다. 라는 말도 곧잘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정말 시작이 나쁘진 않구나 싶었죠.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기성은 아침마다 핑계를 댔습니다. 오늘은 새벽 낚시 좀 하고 갈게. 골프 모임이 있어서 늦게 나가. 그럴 때마다 가게는 온전히 제 몫이 됐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커피 내리고 서빙하고 설거지까지 67세의 몸으로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하는 건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기성 씨, 나 혼자 이러기 너무 힘들어. 용기 내어 말하자 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처음엔 도와주려고 했지. 근데 나이 드니까 몸이 안 따라줘. 당신 잘하잖아. 그 말에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이게 내가 꿈꾼 여유로운 노년이었나? 그가 말한 우리 가게는 언제부터 나 혼자 끌고 가는 짐이 되어 있었을까요? 어느 날 저는 더는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우리 지금 가게 상황 어떻게 되고 있어? 장부 좀 보여줘. 기성은 놀란 기색도 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거 내가 다 관리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 그 말에 왠지 모를 찜찜함이 남았습니다. 다음 날 그가 골프 약속으로 늦게 나간 사이 저는 가게의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장부를 꺼내 조심스럽게 넘겨봤죠. 매출은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지출 항목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친구 대출 상환, 외부 투자금, 생활비, 기타 현금 인출. 이상한 지출 항목이 가득했고 수익의 절반 이상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기성이 돌아오자마자 따졌습니다. 이 돈들 다 뭐야? 어디다 쓴 거야? 그는 잠시 당황한 눈빛을 보이더니 이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 그거 다 가게 운영에 필요한 돈이야. 자세한 건 당신이 몰라도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줄기를 따라 소름이 돋았습니다. 무언가 분명히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던 저는 그 말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깊은 바다 속 숨이 막히는데 누군가가 제 발목을 잡고 놓지 않는 꿈. 눈을 떠보니 기성이 옆에서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그 평온한 얼굴이 너무도 낯설었습니다.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대출금 연체 안내라는 글씨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기성은 매달 잘 납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편지를 열어보니 벌써 2달이나 연체되어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은행에서 연체 통지서 왔어. 왜 이자 안 냈어? 그는 늘 그랬듯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겠네. 이번 주에 친구한테 돈 받으면 바로 갚을게. 그 말에 저는 애써 안심하려 했지만 불길한 예감은 점점 짙어졌습니다.
결국 저는 은행을 직접 찾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담원에게 물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대출이 있는데 상황 좀 알려주세요. 상담원이 화면을 확인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총 대출 금액은 8천만 원이시고요. 최근 2달 이자 연체되어 있으십니다. 잠깐만요. 8천이요. 저는 5천만 원만 받은 줄 알았는데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는 제게 말도 없이 3천만 원을 추가로 더 대출받았던 겁니다. 그것도 제 이름으로. 집에 돌아와 기성이 들어오자마자 저는 폭발했습니다. 당신 내 이름으로 3천만 원 더 받았지? 이자도 안 내고. 그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거 가게 운영비가 더 필요해서 그랬어. 말하려다 깜빡해 뭐. 그 무심한 말투에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내 허락도 없이 그런 짓을 해? 그 순간 기성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야, 그 돈 다 우리 가게에 쓴 거잖아. 뭘 그렇게 따져? 그의 말투는 차가웠고 싸늘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알던 조기성이 아니란 걸.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 평생 모은 재산, 이젠 다 사라지고 남은 건 제 이름으로 떠안은 1억 원의 빚뿐이었죠. 다음 날 용기를 내어 딸 김수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빈아, 엄마가 큰일 난 것 같아. 제 목소리가 떨렸는지 수빈이는 말도 없이 달려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했잖아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당장 이혼해야 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젠 늦었어. 내 명의로 된 빚이 너무 많아. 딸과 함께 모든 서류를 정리하던 밤, 우린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총 채무액 1억 3천만 원. 그중 대부분이 김말순 명의였고 기성은 단 한 장의 서류에도 이름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기성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다 뭐야? 왜 내 돈을 빼돌린 거야? 서류를 내밀자 그는 한숨을 내쉬며 담배를 꺼냈습니다. 내가 지금 큰 사업을 준비 중이야. 한탕 크게 벌 수 있는 기회가 왔어. 자금이 좀 필요해. 그리고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당신 명의로 아파트 담보 대출 한 번만 더 받자.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안 돼. 더는 못해. 이젠 정말 못 참아. 그러자 기성의 눈빛이 돌변했습니다. 의심만 하면 우리 관계 유지하기 힘들어. 내가 다 당신을 위해서 한 건데. 그 말은 협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주도. 일주일 후 카페에 가보니 가게는 텅 비어 있었고 값비싼 커피 머신까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치밀하게 설계된 사기였다는 걸. 카페에서 돌아오는 길, 저는 도로 한복판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은행에서 받은 또 한 장의 연체 통지서. 이번엔 집담보 대출까지 언급돼 있었어요. 이러다 진짜 다 잃겠구나. 그날 밤 저는 침대에서 꼼짝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조기성은 여전히 연락이 없었고 남은 건 텅 빈 집과 끝도 없는 종이 서류뿐이었죠. 딸 수비는 말했습니다. 엄마, 경찰에 신고해요. 더는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마을에서 소문 퍼지면 평생 얼굴 못 들고 다닐 거야. 하지만 그날 오랜 친구 장명자가 찾아왔습니다. 말순아, 집에만 있지 말고 바람 좀 쐬자. 그 한마디에 저는 모처럼 바닷가로 나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때렸고 거센 파도 소리에 제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바다는 날 배신하지 않았잖아.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당하지 않을 거야. 숨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아침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이혼 서류를 들고 떨리는 손으로 이름을 써 내려갔습니다. 돌아오는 길 마을회관 앞을 지나던 저는 어르신들이 모인 자리를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노인 대상 피해 예방 교육이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강사가 말했습니다. 요즘 과거 인연을 내세워 접근하는 수법, 특히 황혼 재혼을 가장한 접근이 많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건 바로 제 이야기였으니까요. 교육이 끝난 후 저는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강사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어요. 사람을 믿는 건 아름답지만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용기를 내어 회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강사님 좀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전화를 받은 남성은 친절히 바꿔줬고 저는 수화기 너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그런 일을 당했어요. 근데 제 이야기를 다른 분들께도 들려드리고 싶어요. 며칠 후 저는 마을회관 강단 앞에 섰습니다. 첫 번째 강의에 제 인생에서 가장 떨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67세 김말순입니다. 몇 달 전 저는 한 남자와 재혼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제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처음엔 고개도 들 수 없었지만 어르신들의 진지한 눈빛을 마주하자 제 목소리는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한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순 씨, 고마워요. 나도 요즘 비슷한 제안을 받고 있었는데 당신 이야기 듣고 정신 번쩍 들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내 아픔이 누군가에겐 방패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그날 밤 조기성에게서 문자가 한 통 도착했습니다. 말순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몇 달 전 같았으면 흔들렸겠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저는 짧게 그리고 단호하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혼 서류 받았지? 빨리 사인하고 내 인생에서 사라져줘. 그렇게 저는 제 인생의 문을 다시 잠갔습니다. 며칠 후 낯선 남성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검은 재킷을 입고 신분증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김말순 씨 맞으시죠? 저는 형사 조연수라고 합니다. 조기성에 대한 수사 중인데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사람이 수사 중이라고요? 형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들은 이야기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조기성은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총 5명입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저처럼 당한 사람이 5명이나요? 형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미망인만을 타깃으로 과거 인연 또는 연애 감정으로 접근해 신뢰를 쌓고 금전적 요구를 한 뒤 연락을 끊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구나. 며칠 뒤 한 기자가 제게 연락해 왔습니다. 김말순 씨 맞으시죠? 저는 부산일보 김 기자입니다. 노년층 대상 결혼 피해 사례를 취재 중입니다. 혹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내 얼굴, 내 이름이 신문에 나가면. 하지만 이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그날 인터뷰에서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 실수였어요. 그 사람을 너무 쉽게 믿었고 제 삶의 전부를 걸어버렸죠. 하지만 이제는 다시 걸어가고 싶어요. 제 발로, 제 길을요. 몇 주 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말순 씨, 조기성이 인천에서 체포됐습니다. 내일 오전 경찰서에 방문 가능하실까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가슴속 어딘가에서 묵직한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이상하게도 해방감. 다음 날 아침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조사실에 앉아 형사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조기성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총 7명의 여성에게 같은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7명.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이상하게도 그 사실이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는 길, 한 여성과 마주쳤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얼굴. 눈이 마주친 순간 우리는 서로를 알아봤습니다. 저도 조기성에게 속았어요.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저는 신고할 용기가 없었죠. 감사해요. 당신이 먼저 나서줘서. 근처 차집에 앉아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조용히 나눴습니다. 그녀도 저처럼 외로웠고, 그녀도 같은 방식으로 마음을 빼앗기고, 결국 모든 걸 잃을 뻔했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는 숨지 않겠다. 이 경험이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씨앗이 되게 하자. 그게 제가 다시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날이 조금씩 따뜻해지면서 제 마음도 서서히 얼음에서 녹아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랜 고민 끝에 작은 가게를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직접 잡은 해산물, 그리고 마을 해녀들과 함께 채취한 수산물들을 직접 손님에게 판매하는 은자의 바다. 가게 이름을 지으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내가 만든 세상에서 내가 중심이 되어 살자.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또 실패하면 어쩌지?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면 어쩌지? 하지만 놀랍게도 가게 문을 열자 하나둘 손님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여기 그 기사에 나왔던 그분 맞죠? 할머니, 강에 들었어요. 힘내세요. 마을 주민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기 시작했고, 관광객들도 신기한 듯 가게를 구경하고 사진을 찍어갔습니다. 전복, 해삼, 성게, 제 두 손으로 직접 딴 바다의 선물들을 정직한 가격으로 팔기 시작한 지 한 달. 작지만 안정적인 수입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강의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결혼 피해 예방에 관한 이야기였지만 점점 내용이 넓어졌습니다. 노후에도 자존감을 지키는 방법. 내 재산은 내가 지킨다. 외로움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선택은 신중히. 강의가 끝날 때마다 한 사람씩 다가와 말합니다. 정말 힘이 됐어요. 나도 요즘 그런 사람 있었는데 정신 차렸어요. 그 말들이 제게 다시 살아갈 이유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3년, 저는 모든 빚을 갚았습니다. 물질로 번 돈, 해산물 가게 수입, 그리고 강의료를 한 푼 두 푼 모아 마침내 완납했습니다. 은행에서 마지막 영수증을 받은 날,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졌구나. 70번째 생일엔 자식들과 손주들이 모두 모여 저를 위한 작은 생일잔치를 열어주었습니다. 큰딸 수빈이가 케이크를 들고 와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엄마처럼 강한 사람 본 적 없어요.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눈물은 더 이상 아픔에서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감사의 표현이 되어 있었어요. 그 후로 저는 다시 애녀복을 입고 바다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깊이 들어갈 순 없어도 짧은 물질은 여전히 제 몸을 깨우고 마음을 다잡게 했습니다. 마을에서는 이제 저를 바다 할머니라고 부릅니다. 젊은 해녀들에게 물질을 가르치고 관광객들에게 해녀 문화를 소개하며 작지만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과거를 돌아볼 때면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시리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아픔조차 제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랑은 추억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현실입니다. 이 문장은 이제 제 강의의 마지막 문장이기도 합니다. 추억은 눈을 흐리게 하고 외로움은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내 삶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마주해야 할 진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다는 날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저 자신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이젠 그 어떤 파도도 저를 삼킬 수 없습니다.